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카운트다운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저희 뉴스 탑10입니다. 10가지 주제 중에 딱 하나만 먼저 살펴볼까요? 6입니다. 바로 민중기 특검. 통일교 2인자 입에서 과거의 통일교가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여 명에게도 정치 자금을 댔다는 진술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죠. 같은 통일교 돈을 받아도 야당은 안 되고 여당은 괜찮다는 건지 편파 수사 민중기 특검 논란인데요. 특검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파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월요일 뉴스탑10도요. 바로 10위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배우 인생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한 이후에도 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배우 조진웅 씨 얘기입니다. 나는 하필이면 난지 모르겠네. 끝까지 갑니다. 조선형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 해야 해서 하는 거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저렇게 독립투사, 경찰 혹은 홍범도 유해봉환 이런 여러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면서 되레 이 사건이 더 도마 위에 오른 것 같습니다. 바로 배우 조진웅 씨 소년범 논란인데요. 그런데 오늘 새롭게 알려진 얘기들이 또 있습니다. 조진웅 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여러 사건, 사고의 주인공이었다. 이런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양진 변호사님. 사실 이 해당 의혹을 최초로 보고했던 이 매체가요. 오늘 또 하나 보도한 내용이 있어요. 2004년 극단 배우 시절에 음주 폭행 입건 혹은 만취 음전, 면허 취소,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런 논란거리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년범으로서 처벌을 받게 된 그러한 전력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불거졌는데 예. 일각에서는 이 소년범이 보호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인이 된 이후에 문제 삼는 건 좀 부적절하다라는 일각의 이제 의견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성인이 돼서도 이러한 범죄라든지 폭행으로 입건되거나 만취 운전을 했다라든지 이런 범죄 사실에 연루가 됐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과거의 일을 덮어두지 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라는 비판은 일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예. 이유는 불문하고더라도 2004년에 어쨌든 극단에서 배우 시절에 배우 생활을 하던 시절에 이렇게 예. 음주운전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음주 후에 어떤 폭행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예. 대중들 입장에서는 이제 몰랐던 사실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오르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기 조진웅 씨가 76년생이니까 18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런 차량 절도, 강도 강간형이 소년으로 송치도 했는데 28살 때도 그때는 이름이 잘 알려진 시절에도 극단 배우 시절 할 때 폭행, 음주운전, 면허 취소된 전력이 있다. 구자랑 변호사님. 그럼 이거 정치권에서 진영 논리를 번지지 않더라. 누구 말 많더라. 이게 소년범의 교화 사례, 모범 사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로 실드를 치려고 하는 분들은 결국은 정치 논리에 의해서 내 진영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지켜주겠다. 이런 걸로밖에 해석되기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예. 지금 소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말자라는 것도 사실은 좀 맞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 그 소년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 촉법 소년, 나이가 더 어린 경우에 대해서도 예.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게 옳으냐라고 했을 때 공분이 일고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하고 지적 수준이 발달했는데 예전 예. 법대로 처벌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는 또 여야 진영 가리지 않고 또 막 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 근데 18살이면 성인하고 몇 살 차이 안 나요. 그리고 범죄가 얼마나 중했으면 소년범으로 분류가 됐는데도 소년원 송치가 돼가지고 수감 생활을 했겠는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했는가? 사실 그런 건 드러난 것이 없거든요. 이번에 은퇴 선언을 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얘기가 없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게 소년 때의 문제가 재사회화됐다, 모범 사례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게 성인일 경우에도 범죄를 저지른 것이 벌써 2건 이상이 지금 폭로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사회화가 된 게 아니다. 그냥 예. 숨기고서 그냥 거짓된 이미지를 씌워가지고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외국 사례에서도 범죄가 드러나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받은 사례에 대해서는 갱생의 길을 걸었으니까 평가해주자 이럴 수 있지만 예. 그걸 속였던 경우에는 여지없이 퇴출이 되어 왔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조진웅이라는 사람이 가졌던 이미지라는 것, 그 대중에게서 받았던 사랑이라는 게 알겠습니다. 연예인은 예. 특수직업인 게 어떤 물건을 팔 수 있는 광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모범 사례로까지 칭송할 거는 절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추가 보도, 해당 매체 추가 보도 한번 제가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배우 A씨, B씨 술자리에서 뺨 맞았다. 배우 C씨, D씨 매니저죠. 발길질을 당했다. EF 이게 왜 과거 전력을 들춰내서 한 사람 죽이기 마녀사냥 아니냐라는 말에 과거도 문제지만 현재도 문제 아니냐. 일단 조진웅 씨 전 소속사 관계자는 이미 은퇴한 상황이니까 공식 입장이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익명을 요구하면서 과거 조진웅 씨의 논란거리들을 본인들이 진술하고 증언했어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 홍정성 기자님 아예 실명을 거론하면서 본인이 이거 11년 전이면 대략 2014년에 조진웅 씨에게 아무 이유 없이 맞았다라는 주장을 하는 오늘 사람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 허철 감독이 11년 전에 술자리에서 내 앞에 조진웅 배우가 앉아 있었는데 예. 이유도 없이 나를 때렸다. 근데 며칠이 지나도 사과하지 않더라.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11년 전도 과거지만 말하자면 미성년 때 문제가 아니라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이랬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제 또 생각이 들었는데 또 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 이렇게 조진웅 씨한테 손가락질을 해서 은퇴시키는 사람들이 뭐 밉다라든가 예. 아니면 옛날 이력을 알게 되니까 용서의 마음이 올라온다. 이렇게 좀 전반부와 후반부가 좀 다른 어떤 글을 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허철 감독이 본인의 이름을 밝히고 실명으로 이제 폭로를 했다는 부분이겠죠. 예.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어떤 배우와 매니저들의 어떤 미투, 나도 맞았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뭐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 맞은 상처가 있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이제 공교로운 부분을 저도 말씀드리지 않을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 어떤 겁니까? 사실 좀 민감한 얘기입니다만 이거는 사실 저는 이제 조진웅 배우가 아닌 뭐 A라는 다른 배우, B라는 다른 배우 예. 이런 다른 배우들의 이름으로 저는 또 들었던 얘기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가 이런 일이 다 있었다.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저 홍정수 기자 말씀은 조진웅 씨 말고 또 다른 인물의 연예계 배우들이 이런 뭐 폭행, 갑질 이런 게 있었지 조진웅 씨 얘기는 실제로 현장에서 못 들어봤단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저희 개인적인 경험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예. 저도 이번 건과 관련해서 사안과 관련해서 여기저기 저뿐 아니라 나만 못 들었나 해서 여러 이제 예. 뭐 데스크들이라든가 후배 기자들에게도 좀 물어봤는데 예, 조준웅 씨 관련해서는 이제 저도 그동안 들은 바가 없었고 예. 그런데 우연찮게 공교롭게도 이번에 이제 그런 사안들이 예. 조금 이전에 다른 A 배우, B 배우에게서 예. 저는 그때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노래방이라든가 뺨을 맞았다든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에게 들은 적은 있었는데 이제 물론 이게 겹쳐서 그 배우도 그랬고 조진웅 배우도 그랬고 또 다른 그 배우도 그랬고 조진웅 배우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실명이 아니다 보니까 예.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설왕설래는 있다.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립니다. 예. 뭐 다만 뭐 당연히 홍종성 기자께 설명을 잘 해주신 편이지만 취재 지금까지의 본인이 알고 있는. 근데 이제 홍 기자께서 취재가 안 된 영역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럼요. 네, 그건 네. 또 뭐 혹시나 염려 차원에서 뭐 이제 못 들었다고 해서 또 없었던 일은 아닐 그럼요. 수 있으니까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조진웅 씨 관련. 근데 이게 그 오늘 추가 보도까지 그러니까 조진웅 씨가 성인이 된 뒤에도
2004년 극단 시절에 폭행도 했고 음주운전, 만취, 면허 취소까지도 했다라는 전력도 뒤늦게 알려졌는데 이 부분은 있을 거예요, 양지인 변호사님. 원래 이 어마어마한 파문의 단초가 됐던 게 조진웅 씨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1994년 이 특가법상 강도 간간으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소년으로 송치됐다고 했는데 오늘 한 변호사가 이거를 해당 매체가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서 봉인된 판결문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거 명백한 폭거다 이렇게 해서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소년범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 그때 이제 보호 처분의 종류가 여러 가지고 해당하는 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은 예. 사실 피해자에게도 공개가 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 열람을 한다라든지 어떤 정보에 대해서 내가 회신을 요청한다라고 하더라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공개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판결문을 제공한다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에 대해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것은 이제 막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예. 이 보도가 나왔을 때 많은 이제 뭐 사람들이 예측을 했던 것이 예. 판결문을 확보를 해서 이러한 뭐 그 기사를 썼다라기보다는 관련자들에게 제보를 받았거나 아니면 관련 범죄에 이제 가담한 사람 중에 사실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던 예.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판결문을 어떻게 확보를 했다, 잘못된 경로로 확보를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소지도 있겠지만 예. 지금 상황은 제보자가 명확하게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보자가 내가 과거에 이런 것을 목격했다 아니면 과거에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해서 이런 뭐 이 내용을 제보를 한다라고 한다면 예. 그것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뭐 판결문은 아니더라도 관계 당사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것을 기사로서 썼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이제 소년법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예.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년법이라는 취지가 이제 예. 소년범들에 대해서 교화라든지 그래도 사회에 나가서 다시 한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예. 기회를 준다라는 차원에서 판결문의 제공이라든지 그러한 것에 이제 열람이나 회신 자체는 금지가 되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 변호사님, 이 뭐 보니까 김경호 변호사라고 이름 석자 들어본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최근에 박종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한 이거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다. 이 해당 매체 기자 2명을 고발했는데 그럼 법적으로 아니 아무도 모르는 일을 당신이 누구 조진웅 찍어서 특정해서 죽일 셈 하고 이거 봉인된 판결문 뜯어낸 거 아니냐? 이거 법적으로 처벌 진짜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사실관계가 드러난 게 없거든요. 예. 저 고발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판결문이 누군가가 유출해서 공개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있음을 전제로 해서 지금 고발한 거는 현재로선 증거도 없고 고발장의 내용 자체가 구성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분 역시 자신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뒷받침용으로 고발한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유출되기가 어렵고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요즘에는 판결문이나 이런 공적 자료는 누가 열람했는지 누가 출력했는지 기록이 다 남아요. 예. 그래가지고 과거에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의 신상을 열람했던 그 공무원들이 다 징계를 받았거든요. 그건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저게 유출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어떻게 알았냐? 피해자가 있으니까 알죠. 같이 학창 생활을 했던 동창들이 있으니까 알죠. 이거 지금 인터넷에서 많이 발굴되는 게 2018년부터 동창이라고 했던 사람이 이름도 바꾸고 이렇게 살고 있네 라면서 SNS에 썼던 글들 되게 많이 발굴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에 신문 기사도 있고 동창들의 진술 이런 것들이 많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제보에 의해서 알았다. 그리고 참고로 이걸 보도했던 매체에서는 이미 8년 전부터 제보에 의해 가지고 그렇더라고요. 소속사에 문의도 했었다. 그러니까 예. 이건 판결문 공개로 인해서 촉발된 사건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고 변호사가 충분히 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장발장과 조진웅 씨는 다르지 않습니까? 생계형 범죄, 빵 훔치는 것과 과거 30년 전이라고 해도 강력 범죄였는데 장발장이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김경호 변호사가. 그 전반적인 연예계 기류도 좀 질문을 드릴게요. 홍정성 기자님. 이게 그 조진웅 씨가 더더욱 큰 문매를 맡고 있는 이유는 과거 본인의 어찌 보면 이 연기 경력들, 시그널, 독전, 대장 김창수 암살, 독립투사 연기했고 최근에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독했고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 해당 매체가 이 보도를 하게 된 가장 큰 단초는
독립투사 이미지에 최근에 이제 국기에 대한 맹세까지 이 부분이지 어떤 뭐 30년 전에 일쳤던 판결을 들춰내는 위험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조진웅 씨가 처음에는 악역이라든가 거친 역으로 데뷔를 했는데 이제 이미지를 쌓아오면서 그 속에서 주로 이제 형사로서 굉장히 정의로운 역할을 하거나 어떤 독립투사 그 중에서도 의병 중의 대장으로서 어떤 그런 좋은 이미지를 쌓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좋은 이미지 덕분에 그것이 이제는 때문에가 돼서 역풍이 더 큰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이미지였는데 말하자면 대중 느끼기에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낀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첫 번째 보도가 나왔던 그 내용을 보면 말하자면 제보가 들어온 계기가 8.15 이 광복절 이제 기념식에서 여기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하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매우 불편했다. 말하자면은 과거에 이렇게 소년범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좋은 자리에 가서 저런 중요한 맹세를 읊는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느껴서 제보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언제나 연예인들은 그 좋았던 이미지가 부메랑이 되어서 날을 치는 또 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진웅 씨가 어떻게 보면 좋았던 이미지에 역품을 더 맞는 거고 사실은 근데 그게 8.15 그 광복절 경축식에서의 어떤 그 맹세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연예인 사건이 커지면 우리가 사회면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좀 특이하게 어떤 정치권 이슈 화되는 느낌.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그러면서 마치 이제 조진웅 씨를 지지하면 진보 혹은 민주당 지지 알겠습니다. 이런 식의 등식이 되어가는 그 모습은 또 안타깝습니다. 이제 저런 모습을 두고 대중을 기만했다고까지 조진웅 씨를 비판하는 쪽에선 열을 올려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홍정성 기자도 말씀을 하셨지만 왜 이게 정치권으로 더 확산이 됐는지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대체 왜 민주당 현직 의원들까지 조진웅 씨를 감싸냐, 피해자는 생각 안 하냐 이런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 이 조진웅 씨에 대한 사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 나라의 전직 교수, 학자, 심지어 민주당 국회의원까지 개입해서 이 진영 전체가 옹호를 하고 나서는가? 조진웅 씨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 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22살의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심지어는 그 집으로 따라가서 60만 원까지 강도짓을 했다라는 혐의의 기사가 이 사람의 범죄다라는 추측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악질 범죄 아니겠습니까? 뭐 저도 뭐 조진웅 씨의 이념적 성향 혹은 특정 방송에 자주 출연했다 이런 걸 거론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성춘 부장님, 박범계, 김원희, 김선민 주말 새 꽤 조진웅 씨를 감싸는 듯한 말도 나왔고 특히 여기 보면 오늘 새롭게 검찰개혁 추진단의 박찬훈 자문위원장이 갱생을 증명한 인물이다. 은폐는 집단 린치다라고 개인적 의견을 냈는데 글쎄 검찰개혁 추진단의 단장이 근데 만약에 저 해당 디스패치의 오늘 두 번째 보도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폭행, 음주운전 이게 맞다면 근데 갱생은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보도가 나온 이후에는 좀 저희 진영 안에서도 저런 옹호 발언이 전 줄어들 거라고 보고 아마 발언을 했던 분들도 취소하거나 후퇴하는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보도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뭔가 죗값을 치르지 않았는가 그리고 개과천선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조진웅 씨가 왜 배우 생활을 은퇴해야 되는가 옹호 받아도 괜찮지 않은가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옹호를 해준 것으로 비춰지고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갱생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지금 오늘 추가적인 폭로 기사가 나왔을 때는 2010년대에도 뭔가 동료 배우들이나 감독들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라는 게 더 다수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에 대한 진위 여부는 밝혀야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과거에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지금은 갱생했다. 이 논리가 사실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 말을 하고 싶었던 거는 과거에 그런 잘못 있는 사람도 제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그런 케이스로 좋은 것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 근데 말씀 끊어 죄송한데 그 정도 말을 이제 지난 일이고 그만큼 뭐 배우로서 열심히 활동하지 않았냐라고 하려면 최소한 한 2, 3일 지나 중립기여를 좀 갖고 있다가 진짜 조진웅 씨의 그 정도 사안이 정말 끝이라면 그 정도도 큰 거지만
그렇게 해서 이 정도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중립기여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아무래도 이게 처음에 이 보수 진영에서 좀 강한 공격을 했던 게 아무래도 조진웅 씨가 뭔가 정의로운 이런 거 활동한 것도 있지만 예. 민주당 정부에서 뭔가 행사나 이런 것들에 참여한 적이 많기 때문에 예. 보수 언론이나 진영에서 과하게 공격하는 것 아니냐 이것 때문에 사실 중립기여를 풀고 다 참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추가 기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추가 기사 나온 이후에는 입장들이 많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내일부터 나오는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분들은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예. 지금 앞으로 여러 위약금 문제도 있고 글쎄요. 뭐 제가 뭐 조징수 걱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연예계 파장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 그 현안보다도 정치권에서 도대체 뭐 때문에 보증서냐 광복절 경축시켜서 지켜야 한다면 정말 의아하다. 구자영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걸 진영 논리를 제거하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뭐 보수 진영에서 과하게 비판했다? 잘못을 그쪽으로 돌리는데 뭐 그랬었나요? 그거는 모두가 국민 나름으로서 우리가 속았네, 기만당했대라면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것이고 진영 논리를 가동시키는 거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참전을 하면서 더 폭발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건 원칙의 문제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이거를 알았으면 이런 전력 있는 사람을 홍범도 장군 관련해서 국민 특사로 뽑았을까요? 국회에 대한 명세 시켰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딛고서 다시 갱생하는지 마는지 이거의 논의가 있어야지 이미 나 그거 모르는 상태에서 결부가 돼버렸으니까 이거는 쉴드 쳐주자 이런 식의 논리는 진영 논리라서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예. 근데 자꾸 진영 논리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진영 논리 때문에 이 사람을 처음에 옹호했던 게 아니라니까요. 저희가 제한된 정보와 모르는 정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기사가 나오기 전에 충분히 이 정도면 갱생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냐는 판단 때문에 들어간 건데 자꾸 무슨 진영 논리로 보호한다는 말씀은 너무 선을 넘는 발언 같습니다. 보수 진영에 대해서 탓을 먼저 하셨기 때문이고 예를 들어서 비슷한 학폭 논란이나 이런 거에서 퇴출되거나 하차한 사람들 많아요. 그때마다 의원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냈으면은 그게 말이 맞죠. 정리할게요. 아직 두 분 10위예요, 10위. 아직 10위입니다.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뭐 좀 중립기여가 필요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는 이제 성추인 부의장께서도 덧붙여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우에서 은퇴했기 때문에 추가 의혹에는 입장이 없을 거라는 소속사의 메시지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10위였습니다. 또 다른 인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 개그우먼 박나래 씨입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미녀 개그우먼 박나래입니다.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망가질게요. 감사합니다. 꽤 이제 상승 가도로 달리던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일단 결국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개인적으로 취재한 걸로 들었는데 전 매니저와 대면에서 오해와 불신을 풀었지만 모든 게 불찰이다. 그러면서 이제 잠정적으로 방송을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에는 어떤 조건을 달고 잠정적 활동 중단이 아니라 그냥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 첫 번째가 이제 심려를 끼친 코미디언으로서 대중께 웃음을 드려야 되는 내가 직업의 사람인데 이런 심려를 끼치고 마음에 불편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하차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부분이었고 또 두 번째는 그 제작진 프로그램을 함께 만드는 제작진과 함께 출연하는 동료들에게 민폐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하차해야 되겠다였지. 어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때는 돌아올게요. 해결되기 전까지만 활동 중단할 게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박나래 씨의 문구가 어떤 소속사를 거치고 또 법률 대리인을 거치면서 조금 더 이제 완화됐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취재했을 때는 그냥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는 전 매니저들이죠. 그 두 분께도 여러 가지 뭐 횡령, 행사비 등을 회사로 직접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부분 이런 거 있지만 그런 것도 따지지 않고 일단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내불 차리고 내려놓겠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홍 기자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근데 여기 보면 전 매니저와 만나서 오해와 불신을 풀었다. 뭐 갑질 의혹, 뭐 대리 처방 의혹 이런 것도 다 풀었다고 했는데 전 매니저면 원래 2명이었잖아요.
한 명만 만난 겁니까? 그럼 박나래 씨는? 일단 집으로 찾아왔고요. 집이기 아하. 때문에 2명 중에 1명은 남자고 1명은 여자고. 그래서 저는 집이기 때문에 여자분만 찾아왔다. 이거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예. 또 하나는 그 2분 중에 더 말하자면 직위가 높고 책임이 있는 분이 여성분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성분이 찾아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집으로 찾아왔고 박나래 씨는 그렇게 만나고 싶었는데 여하튼 집으로 찾아와준 부분에 대해서 고마워했고 예. 오늘 새벽 6시까지 함께 울고 웃으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때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함께 해결했지. 알겠습니다. 또 여행도 했지.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어른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둘 다 너무 아이 같았다. 그 부분에서 함께 많은 얘기 나눴다고 합니다. 뭐 개인 간의 오해는 풀었다니까 다행인데 문제는 남은 게 산적한 부분일 겁니다. 양지은 변호사님. 불법 시술 의료 혹은 여러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에 대해서 주말 새 이 주사 이모라고 지목된 사람이 본인이 이런 이력이 있다까지 글을 썼다가 내렸고 한쪽 의사 모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의대 나왔고 이 주사 이모 관련해서는 박나래 씨가 활동 중단과는 별개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박나래 씨가 어디까지 인식을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예. 일단 이 주사 이모라고 알려진 인물에게 한국에서 영업 활동을 그러니까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다른 경로로서 약을 확보를 해서 나에게 주사 처방을 하고 약을 대리 처방해줬다라는 사실까지 다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 사실상 처벌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 주사 이모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의 경우에도 뭐 본인이 사실상 의대에서 교수까지 역임할 정도로 나는 이제 뭐 실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예. 취지로 굉장히 반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본인이 중국에서 의사이든 아니면 의사를 가르치는 교수를 했든 관계없이 중국 의대를 졸업한 자는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라든지 아니면 전문의를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치르는 시험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중국에서 내가 아무리 의대를 졸업했다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의사를 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면허로 본인이 실제로 의료 행위를 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해서 대리 처방을 해서 뭐 모으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예. 그 부분은 사실은 뭐 처벌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구자룡 변호사님 여기 보면 의료 행위에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었다. 일반 환자도 이용하는 합리적 의료 서비스라고 박나래 씨 법률 대리인 쪽은 얘기하고 있는데 뭐 주사 이모 혹은 주사 이모의 경력 이력 없었던 유령 의대가 정말 사실이라면 박나래 씨 쪽 얘기가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지금 이제 그 아예 유령 의대라서 그런 의대 없다라고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 설령 있고 거기서 의사 면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의료 행위를 하려면은 예비 시험을 치르고 다시 국시를 통과해서 우리나라 면허를 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주사 이모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 전체가 불법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 박나래 씨 쪽에서는 의사 면허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냥 고의를 부정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 주사 이모가 매니저들이랑 그 톡을 주고받은 걸 보면 처방전 모으고 있다, 어디로 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냥 불법 의료에 대해서 다 인지가 있었다라는 걸 반증하는 증거들이 이미 지금 언론상으로도 나온 거거든요. 예. 요거는 제가 피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이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있어요. 일단 뭐 활동도 중단했고 그리고 주사 이모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뭐 전직 매니저들과 여러 가지 소통을 했고 활동을 중단한다고 했는데 홍정선 기자님, 박나래 씨 모친이 옛 매니저들에게 1,000만 원씩 줬다. 이거는 글쎄요. 이게 좀 며칠 된 얘기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 방송 활동을 중단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봤을 때는 박나래 씨 측의 행동이 적절하지 못했던 건 아닌지 이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박나래 씨와 또 박나래 씨 이제 가족, 어머니와 이게 사실은 이게 어떤 문제가 터지면 이 창구가 상대와의 소통 창구든 다 통일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나래 씨가 모르고 소속사가 모르는 가운데 박나래 씨
어머니가 이렇게 각각 한 명씩에게 1,000만 원씩 합 2천만 원을 보냈다는 겁니다. 예. 당연히 지금 만약에 이 매니저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니 우리는 지금 이 돈 받고 이 돈 받으면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뭐 가압류도 풀겠다 예. 신청한 거를 취소하겠다 이런 합의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턱대고 돈을 보냈다. 그냥 이거를 가지고 유야무야 해결하려는 걸로 느꼈을 거고 그랬기 때문에 변호인에게 이게 뭐냐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박나래 씨의 어머니는 이게 뭔가 돈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서운함이 이들이 있었구나 이 생각을 해서 보냈던 것 같은데 예. 이게 모든 단계에서 이렇게 돈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뭐 상대가 요구한다고 해서 이 맥락을 모르면서 합의서를 보낸다든가 예. 이런 하나하나가 다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방송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했고 오해는 풀었다고 했지만 옛 매니저와 남은 불법 의료 행위와 관련된 경찰 고발 건은 앞으로 진행 중이니까 방송 활동 잠정 중단과는 관계없이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유념해서 잘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이요. 12 조진웅, 9위 박나래, 8위의 주인공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류중일 전 감독입니다. 손자 앞에서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스킨십을 한 여성이 바로 내 옛 며느리다. 청원글까지 올렸었던 이 류중일 감독인데요. 류중일 감독의 옛 사돈치기 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해당 인터뷰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진 변호사님 저와 같이 보실까요?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다시 읽겠지만 이거 무슨 여론전이냐. 류중일 전 감독의 그러니까 류 전 감독의 아들 옛 사위가 40억 원의 공갈 40억 원을 요구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렇죠. 그 40억 원이라는 것이 집계된 근거는 두 예. 사람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 공유 집원은 중에 아내가 소유하고 있던 것을 이전하고 양육비를 매월 500만 원 보내고 그리고 위자료 20억 원 이렇게 해서 이제 40억 원을 요구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성의 아버지 측에서 보기에는 예. 사위가 너무 과도하게 40억 원이라는 것을 걸고 이렇게 협박까지 했기 때문에 실제 공갈이 문제가 됐던 것이고 예. 오히려 내 딸이 피해자인 것이고 그 불륜이라든지 어떤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그것은 사실 전혀 이제 제자와 선생님의 사이에서 이 같이 한 방에 투숙을 하면서 간이 침대까지 결제를 했고 그리고 그 간이 침대를 결제한 것도 남편에게 알람이 가는 카드로 결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제 부적절한 사이는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이제 항의의 글이 나온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사람 사이에 굉장히 분쟁의 좀 역사가 깊기 때문에 예. 어떤 코스튬에 대해서 DNA 분석까지 가오고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예. 그 역시도 뭐 사설 기간에 맡겼고 그리고 1년 뒤에 감정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홍정성 기자님 이제 뭐 불륜을 반박하면서 옛날 사위가 옛 사위가 40억을 요구했다 공갈이다라는 취지는 이제 저희가 반론권처에서 얘기하는데 이 말들이요. 호텔에서 남편에게 알림 카드 가는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본인이 떳떳하다. 혹은 제자는 저 해당 아까 CCTV 나왔던 호텔에서 따로 자라고 간이 침대도 결제했고 이거 이 코스튬에서 뭐 DNA 나온 것도 사적 사설 감정이라 못 믿는다. 근데 이게 선뜻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법률과 상관없이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뭘 항변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불륜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불륜은 아니다라는 항변과 무엇보다 이제 상대에서 40억 원 굉장히 거액을 요구했다. 언론에 이거 알리겠다. 예. 언론에 알리지 않게 하려면 40억 달러. 이 40억의 내용을 보면 예. 일단 위자료. 사실은 이제 이혼 판결에서 뭐 6천만 원, 뭐 7천만 원, 그러니까 6천만 원을 이 남편에게 주어라 이런 판결이 있었는데 6천만 원을 받은 뒤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6천만 원으로는 부족하고 예. 위자료를 20억 원 달라. 그리고 아파트가 이제 말하자면 부부 공동명의였는데 이 전 며느리, 류중일 감독의 전 며느리이자 이 장남의 어떤 아들과 부부에 있어서 아내의 몫까지 다 남편에게 달라. 이 부분 거기다가 이제
가 어린데 그 클 때까지의 한 달 500만 원의 양육비 이걸 다 합해 보니까 40억 원이나 되는데 과연 이제 대중에게 묻는 거죠. 이렇게 법이 판결하여서 6천만 원 내라라고 했는데 그걸 이미 주었는데도 40억 원을 달라고 하는 게 정상적이냐, 정상적인 요구냐. 그리고 이 부분이 말하자면은 이 조건으로 언론 제보, 언론에 내가 제보하겠다, 언론 제보를 막고 싶으면 40억을 달라는 게 정상적이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 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제자와 여하튼 한 호텔에 갔다, 뭐 거기가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라고 해도 제자와 알겠습니다. 함께 갔다 이런 부분의 균형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지난주에 류중일 전 감독과도 통화를 했었고 그 전에 또 저희 뉴스탑10 제작진이 류 전 감독의 아들 그러니까 옛 사위와도 통화를 했었는데 그 목소리를 듣고 와서 이들의 반박, 공방전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라도 내 이름을 걸고 나가면 그래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올렸어요. 그냥 뭐 호텔 가는 건 맞는데 관계는 안 했다. 오해 사기가 미안하다. 그 말밖에 안 합니다 지금. 저는 직장도 그만두고 애를 혼자 육아를 했는데 반면에 와이프는 나가서 흥청망청 이 남자애랑 5성급 호텔을 막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애를 불륜 장소에 데리고 간 게 무죄면 앞으로 대한민국 인권, 아이에 대한 인권은 또 어디 가는 거며. 결혼 전 한쪽이 외도하게 되면 모든 걸 놔두고 몸만 나가자는 약속을 한 거다. 약속에 따른 요구를 40억 요구한 건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법적인 두 사람의 위자료 공방이나 40억 공방과는 별개로 구 변호사님. 근데 결국은 저희 같은 대중들이 판단했을 때 이 말이 설득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가려지는데 40억 부분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했고 다만 이 간이 침대 결제나 이런 부분들이 불륜이 아니라는 이런 이유를 대면서 류중일 전 감독의 옛 사돈들이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데 어느 쪽 한쪽은 결백하고 깨끗하냐 뭐 이런 식의 문제는 이미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 말은 설득력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알림 가는 카드로 결제했다라는 것만 가지고 클리어 되느냐. 내가 애하고만 호텔에서 둘이서 잘게 이럴 수도 있고 내가 친구랑 여차저차 해가지고 같이 있어줘야 돼. 이렇게 누구랑 있는지에 대해서는 속이고 카드로 결제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로 해명되느냐. 아니죠. 그리고 간이 침대를 결제했다라는 거 그럴 것 같으면 다른 방을 잡아줬어야죠. 한 방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에서도 의심을 샀으니까 예. 저런 걸로 깨끗하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예. 이 잘못이라는 건 이혼 판결에서 부정행위로 평가됐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 형사상으로 둘이 성관계가 있었느냐라는 건 굉장히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 이혼 판결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됐다 하더라도 그 형사 사건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간극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공방이 오고 간다. 그러나 여기에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걸 폭로하느냐 마느냐를 결부시켜 가지고 돈을 요구하면 그것과 별개로 또 범죄가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 전에 그런 약속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혼전에 외도에 의해 가지고 뭐 문제가 생겼을 거니 다 두고 나간다라는 그 혼전 계약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법적인 건 법적인 것 뿐이고.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다시 또 내가 요구한 게 정당하냐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은 양쪽 다 잘못이 있는 수준으로 이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구두로 누가 먼저 발언을 펴거나 외도하면은 그냥 몸만 나가기로 약속했다는 건 그냥 말만 그런 거고 법적인 부분을 따져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거니까요. 그 별개의 문제다. 알겠습니다. 류중일 전 감독의 과거 사돈의 반박, 불륜을 반박한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8이었습니다. 다음 순위 그럼 당연히 7이겠죠.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바로 쿠팡입니다. 잠시 뒤에 이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볼 텐데요. 일단 이 수습 국면 와중에 지금 쿠팡의 가입자도 조금씩 더 빠져나가고 있고 사과문 재통보를 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부랴부랴 쿠팡이 사과문을 올렸는데 이것 또한 논란거리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쿠팡의 고객들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한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정부 합동 조사에 최대한 적절히 협조를 해서
쿠팡이 하도 뭐 유출인데 노출하다 보니까 정부가 사과문 다시 써라라고 해서 유출로 바꿨는데 문제는 이 사과문의 카톡을 공유하니까 미리 보기 제목에 혜택과 특가 문구가 뜬다. 이것 때문에 도대체 사과의 진정성이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사과문을 공유를 할수록 거기가 오히려 제가 쿠팡의 홍보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예. 뭐냐 하면 지금 저도 이제 이 계속 사과 문자를 받고 있지만 예. 뭐 진정성이 있나 싶은 게 최소한 2차 사과문 낼 때는 뭐 새로 좀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런데 마치 이거 저번에도 드렸던 거지만 이런 식의 사과문이 왔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쿠팡에 이런 좋은 기술이 있나 싶었던 게 우리가 예. 만약에 기사를 포탈에 싸도요. 그걸 제가 제 지인에게 그걸 공유할 때도 그 제목과 썸네일이 정확하게 본문하고 예. 일치해서 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과문이라고 하는데 공유하면 이게 뭐 혜택, 특가, 할인 이런 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기술이 예. 좋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안은 허술해서 이렇게 3,370만 명의 개인 정보를 다 유출시켰는지 저는 실수라고 만약에 실수가 아니라 뭐 잘못된 중국 IT 인력을 뽑았든 이런 걸 다 떠나서 예. 어디나 문제는 터질 수 있는데 저는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쿠팡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대응, 그 뒤에 그렇죠. 사과 거기에 진정성이 중요한데 저는 쿠팡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진정성 있게 이 고객들에게 사과를 하고 있는 건지 사실은요 이거 유출된 뒤로요 말도 안 되는 뭐 스팸 전화나 메신저가 수없이 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개인의 생활 불편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질적 경영을 하는 김범석 의장은 아직도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예. 쿠팡 사태 후폭풍 중에 사과문 또다시 논란이었습니다. 7위는 핵심 내용만 짚어봤습니다. 이제 저희 뉴스탑10 준비한 소식 하나하나 국내 정치권 소식으로 와볼 차례입니다.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특별검사 얼굴이 나왔습니다. 통일교 2인자 입에서요. 과거 통일교가 국민의힘 사람들 말고도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여 명에게도 정치 자금을 댔다는 진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같은 통일교 돈을 받아도 야당은 안 되고 여당은 괜찮냐? 이른바 편파 수사 논란입니다. 무려 15명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 금품 수수에 연루되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렸습니다.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이고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이다라고 하는 점을 자인한 것입니다. 훗날 민중기 특검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둡니다. 필요하면 당내에서도 어떤 경위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들을 당연히 거쳐야 될 것이고요. 특검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그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본인들이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수사를 할 수가 없다면 거기서 인지된 내용들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사람들 한 10여 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통일교 쪽에 정치자금 돈 받은 사람들. 현금, 정치후원금, 출판기념회 책 구매. 이걸 특검에 진술했다는데 다음 화면도 보겠습니다. 이게 권성동 의원 등등해서 여러 가지 국민의힘 사람들 줬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현 정부 장관급 4명에 접근했고 그중 2명은 총재도 뵙고 갔다. 통일교 간부가 이재명 대통령 측근 정진상 전 실장 측에 접근해라 했다는 녹취록도 있다. 이게 뒤늦게 알려졌는데 파장이 만만치가 않아요? 저는 정말 이 민중기 특검의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특검법을 보면 예. 이 관련된 사건, 이 16가지 사건뿐만 아니라 이 수사를 하다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도 다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정책 중립을 취하도록 그렇게 규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 윤영호 지금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법정에서 지난 5일 날 진술한 거 말고 그 전에 이미 7월 달에 본인이 특검 조사를 받을 때 예. 이미 이와 관련된 증언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특검이 그동안 보면 이 사건, 이 김건희 관련된 사건을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관련된 사건, 관련 인물 같은 경우는 김건희 씨 관련된 거 아닌 거 별도로 해서 구속하기도 하고 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유독 지금 일단 정치자금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관련된 것만 의율해서 이거를 이제 윤영호 씨를 기소장에 넣고 예. 지금 민주당 거 같은 경우는 일체 넣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사건이 이제 불거지니까 이제서야 이제 다른 데 수사를 이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심지어 예. 민주당은 우리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모든 사건을 수사하고 할 때는 그렇게 다 하다가 예. 민주당만 딱 있으면 이거 우리 수사 대상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예. 얼마나 특검이 지금 정치 편향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 특히 이 문제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예. 단순히 지금 정치 후원금, 출판의 기념금 이것뿐만 아니라 특정인한테는 돈 현금 4천만 원과 시계 1,000만 원짜리 예. 등등을 줬다는 사실까지 드러났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사건인데 그렇다면 예. 이미 이 사건에 진술했을 때부터 그럼 다른 데 이첩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실컷 안 하다가 이제 문제되니까 이제서야 이첩하겠다? 그럼 증거 다 인멸하는 시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만요. 이현정 의원님. 이 의원은 주로 지금 특검의 편파 수사를 비판하셨지만 생각해보면 민주당의 전현직 의원 10여 명 만약에 시간을 돌려서 통일교 관련 국민의힘만 특검이 정조주를 했을 때 내심 대단히 좀 불안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 10여 명 생각을 해보니까. 상당수가 불면의 밤을 보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왜냐하면 통일교라는 곳이 종교만 있는 곳이 아니라 사실 이 경제, 즉 기업도 같이 하는 데입니다. 예. 그러니까 윤영호 본부장이 이야기했지만 예전에 이 대선 전에는 민주당하고 더 친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후원금을 많이 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실제로 몇 명은 드러났고. 예. 그렇다면 민주당의 관련성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예. 그렇다면 그동안 그러면 권성동 의원 구속하면서 국민의힘만 잔뜩 부각시켰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야 될 겁니다. 민주당 사람들도 정치자금 됐다, 돈 받았다. 공교롭게도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 바로 직전에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재단 해산 등등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도 한 바가 있습니다. 정교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원칙인데 이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예를 들면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게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좀 지난 대선으로도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이재명 쪽에서도 다이렉트로 어머니 뵈려고 전화했다. 어머니는 이제 한학자 총재인 것 같은데. 하지만 한학자 총재의 의도가 명확해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윤 후보를 브릿지 연결한 거다. 참 통일교도 직간접적으로 정치권에 많이 개입을 한 것 같은데. 강성필 대변인. 네. 근데 지난주 대통령이 저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거 물론 뭐 별건이라고 문제라고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 정치자금 받은 사람들도 많고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 첫 번째로 통일교와 관련해가지고 뭐 민주당이 됐던 뭐 누가 됐든지 간에 이 불법적인 돈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누군가가 이거 수사해가지고 예. 밝혀내야죠. 누군가가 합니까? 근데 이제 누군가는 뭐 특검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수사기관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뭐 협의를 해봐 뭐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될 거기 때문에 예. 저는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다만 뭐 이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통일교 해산 문제 얘기하니까 이런 걸 알고 경고한 거 아니냐. 근데 저는 반대로 오히려 그런 말 나오니까 통일교에서 정치권에 던지는 저는 경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정치 후원금, 출판 기념회 이런 거 받았다고 하는데 예. 저는 제가 뭐 음으로 양으로 들은 것도 있지만 아니 통일교에서 민주당만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정치권 전반적인 문제로 커질 수 있는 건데 이런 기회 환부를 확실히 도려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해가지고 특검에서 추가를 하든지 아니면 뭐 공수처 뭐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것이 저는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성필 대변인 음으로 양으로 중에 음으로 들은 거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것을 또 정치권에 흘러다니는 또 얘기를 또 공식적화하면 또 이제 서로 간에 어떤 고소 고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뭐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되게 호기롭게 다 말씀하시더니 양으로 들은 것만. 예. 참 우리야 이제 심판자 입장에서 평론 입장에서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참 돌아가는 사정이 황당합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측근이었고 윤모 씨가 통일교 2인자 합격인 사람이 좋은 관계 계속 맺어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글쎄요, 그 국민의힘이 통일교, 뭐 당원 명부, 국민의힘이 통일교 정교 유착의 정조준 대상이 됐을 때 정치자금 받았던 사람들 상당히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비판 포인트는 바로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입니다. 특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구자랑 변호사님. 아니, 오늘 특검이 한 얘기는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안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게 수사 대상이 아니면은 사건 번호를 왜 따나요? 지금 수사 대상으로 진술이 그것도 한 사람 입에서 권성동한테도 주고 민주당 의원한테도 줬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해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수사를 쭉 진행했는데 같은 입에서 나온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왜 어떤 판단에 의해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특검법에 의하면 수사를 진행하다가 인지한 관련 사건 이래가지고 이거는 김건희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따지지 않고 그냥 인지하면은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거든요. 그 조항을 가지고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했고 그 죄명도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똑같아요. 그 이름을 지우고 봐도 그렇고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을 바꿔놔도 그렇고 똑같아요. 근데 그거 민주당 쪽만 뭉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뭉갠 거 아닙니다. 사건 번호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번호 부여하고 왜 진행 안 했어요? 그러면은 뭉갠 거 아닙니다. 그러고 그럼 사건 번호 왜 땄어? 이런 식으로 좀 무한 루프거든요. 설명이 안 돼요. 8월에 나왔다라고 하면 본인이 특검에서 수사를 하든지 그 즉시 이첩을 해야 맞고 지금 8월부터 지금까지 한 4개월 지났잖아요.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3개월 정도면 수사 끝냅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사건은 그것도 안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첩했어도 이미 끝났어야 되는 사건인 거예요. 근데 뭉갰다라는 건 해병대원 특검에서 수사 지연시킨 거를 이유로 직권남용, 뭐 직무유기 이래서 공수처장 기소했잖아요. 지금 똑같은 사안이에요. 지금 특검은 이미 피의자로 전환될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검이 수사 대상이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성추행 부의장님. 그동안 사실 특검이 별건 수사 논란이 꽤 많았어요. 그럼 뭐 그 논란이니까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같은 통일교 돈을 받고 야당은 안 되고 여당은 괜찮고 그러면서 수사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고 이건 김건희 특검이니까 이걸 쉽게 납득이 되겠어요? 여당은 괜찮다라고 한 건 아니죠. 수사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근데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왜 바로 이첩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본인들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면 바로 이첩을 했었어야죠. 저는 이첩 시기에 대한 신속하게 이첩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인지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 특검법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걸 할 건지 말 건지의 판단은 특검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권성동이기 때문에 한 거 아니냐,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한 건 아니냐. 결국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건 이건 통일교 특검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권력형 범죄와 관련된 것인가? 그러면 권성동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받았던 뇌물이나 이런 것들, 그 통일교의 요청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의원으로서 뭔가 한 게 없는가? 이런 걸 같이 들여다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저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민주당 의원들에게 흘러간 돈은 뭔가 김건희의 권력형 범죄와는 다르다. 그러면 바로 이첩했어야죠. 저는 이첩 안 한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수사기관이 하게 기회와 시간을 줬었어야죠. 그렇죠. 사건번호를 8월에 부여했다는 거면 그러면 그때 이첩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에 했던 발언, 통일교가 민주당 돈 준 걸 발설 못하게 하려는 입틀막 경고이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저 발언을 이렇게 비판하는데, 알겠습니다. 조금씩 되면 뭐 여당의 전현직 의원이 정치자금을 통일교로부터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치 어떤 루트로 받았는지도 좀 드러날 텐데, 특검의 선택적 수사, 편파 수사 논란 저희가 준비한 6위였습니다. 이제 5위로 가볼까요? 인사청탁 의혹에 거명이 된, 뭐 본인은 기분이 나쁘겠지만 김현지 실장. 지난주에 김현지 실장이 직접 언론 인터뷰를 해서 나는 김남국 비서관과 누나 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어제였나요? 이제 이른바 대통령실의 3실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 여기에서 인사청탁 논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부적절한 청탁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고 이에 해당 직원의 사의도 수리 완료했습니다. 공직기강을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김남국 전 비서관, 김현지 실장의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으며 실시 결과 김 전 비서관이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한 모임에 갔더니 초등학생이 저에게 묻습니다. 현지 누나는 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현지 누나는 도대체 누굽니까? 대통령의 최측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 인사를 주무른다고 하는 그 현지 누나가 과연 누군지 아무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릅니다. 이거야말로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 특검 당장 받지 못하겠다면 김현지 씨 주민등록 등본 딱 한 통만 공개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야당에서는 김현지 실장 등본 떼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성필 대변인, 네.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는 감찰 실시했고 본인도 했다. 왜냐하면 본인이 훈시기형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뭐 감찰을 했다는 거잖아요. 뭐 물론 대통령실 내부 감찰로 전달하지 않은 걸로 인사가 실제로 김현지 실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 확인했다고 하는데 야당에서는 그럼 어떻게 믿냐? 셀프 감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야당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야당도 지켜봤잖아요. 문진석 의원이 김남국에게 문자 보낸 거. 예. 근데 사실 그럼 김남국 비서관이 문진석 의원에게 그래 문자 받아놓고 예. 그것을 전달한다면은 그거야말로 좀 자살행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문자로 소통하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는 뭐 사실 전달이 됐을 수도 있겠다. 사람이 뭐 착하고 나쁜 걸 떠나서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이게 현장에서 바로 문자 발송하고 또 이게 답장이 오고 이런 것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저는 김남국 비서관도 김현지 실장이나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이제 보낼 수는 없었고 오히려 그들은 연락받지 않았어도 언론을 통해서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저는 전달되지 않은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감찰의 주체를 야당에서 못 믿었다고 비판하더라도 실제로 그 정도 감찰은 믿어줘야 된다. 근데 이제 구자랑 변호사님, 이 조치가 좀 더 셀프 감찰이든 뭐든 어쨌든 감찰했다고 결과가 나왔으니까 야당이 믿든 못 믿든 이게 진정성이 있으려면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계기로 특별감찰관이라든지 그 대통령실 안에 이제 앞으로 청와대가 될 이 구조 안에 자정작용 기능을 갖추겠다라고 하는 게 먼저 나왔어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수사받겠다, 뭐 특별감찰관 도입하겠다, 뭐 이 정도까지 나와야지 의지라도 보이는구나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솔직히 대통령실에서 감히 현지 누나를 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 감찰을 못 믿겠는 거죠. 그리고 너무 일찍 드러났기 때문에 저게 더 안 넘어간 거 이거는 쉽게 말해서 지금 이력서가 넘어갔잖아요. 이걸 마약이라고 바꿔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약을 전달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빨리 잡혔어요. 전달책이. 그랬을 경우에 누구에게 주겠다라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우리가 받은 적 없고 우리가 봤을 때 죄 없습니다라고 셀프로 그냥 얘기하면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갈 수 있나요? 그 사람들이 왜 마약을 전달받을 사람으로 지목됐는지에 대해서 그 전에 복용을 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꿔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 인사에 관여를 했나? 그러니까 김남국 비서관이 저런 얘기하나? 문진석 의원도 그러니까 저거에 대해서 그래 이러면서 수긍을 했나? 라는 거에 대해서 범위를 넓혀가지고 감찰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위세가 당당한 현지 누나에 대해서 내부에서 우리끼리 보니까 문제 없더라라고 해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서 범위를 한정한다라는 거는 자정에 대한 시스템적인 개선 이런 건 없다. 적어도 특별감찰관까지는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약간의 노파심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제 또 듣는 대통령실 입장에서 인사청탁 논란 문자와 또 마약을 절대 비교하는 거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논평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좀 거칠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 순환을 좀 하겠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 미뤄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국회가 빨리 추천해달라. 국회 차원의 논의가 있을 걸로 생각된다. 뭔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집권 여당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오늘 아예 국민의힘은요.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가 있었고 백드롭이라고 불리는 뒤에 현수막에 현지 누나 우리도 일자리 챙겨줘요. 우리 일자리도 챙겨줘요. 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 이렇게 백드롭까지 바꿨습니다. 자체 감찰로 실제 인사청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이 얘기했고 또 다른 당사자 문진석 수석 부대표가 거의 일주일 만인가요? 오늘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진석 수석께서 오늘 오셔서 그 의원님들에게 사과를 하셨고요.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그 지도부에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관련해서 김병기 원대께서는 본인에게 좀 위임해달라 본인이 고민을 하고 수기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동안 뭐 불참했고 SNS에 석줄 사과 정도 했던 문진석 수석 부대표인데 이현정 의원. 네.
아까 제가 뉴스탑텐 방송 시작 전에 몇몇 기사를 보니까 일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문진석 수석 부대표 당직 내려놔야 된다는 목소리도 누가 냈던 모양이에요. 근데 네. 보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말은 고민과 수기해서 결정하겠다. 안고 간다는 얘기로도 들려서요. 그렇죠. 이 고민해야 될 일입니까? 뭐 원내 수석 부대표가 정말 뭘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렇게 파문을 이렇게 해놔놓고 이제야 나타나서 사실 국민들 앞에 고개 숙이는 모습도 안 보여줬어요. 보니까 뭐 정청래 대표나 이런 사람들한테만 고개 숙였다고 그러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본인의 행동이 글쎄 국민들에게 이렇게 논란을 일으켜놔놓고 나타나지도 않고 이제 와서 나타나서 또 자리는 뭐 맡기겠다. 또 김병기 지금 원내대표는 수기하겠다. 이게 수기할 문제입니까? 당연히 그만뒀어야 됐죠. 이미 김남국 지금 비서관은 본인은 그만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본인이 이 문제의 촉발점이 된 문진석 지금 수석 부대표는 그 자리마저도 못 내놓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참 정말 너무나 뻔뻔하고 예. 또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파문을 이렇게 나눠놓고 결국 끝까지 수석 부대표는 유지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특별감찰관 이야기 나왔었는데요. 예. 이거 국회에서 하면 됩니다. 법에 보면요. 이거 대통령 요청 필요 없어요. 국회에서 정해서 3명 추천하면 그중에 1명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안 하잖아요. 대통령실에 했다고 그러고 문서로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거 뭐 아직 요청이 없어 안 했다. 예. 공수처하고 뭐 수사가 겹친다. 또 안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논란이 있으면 빨리 국회에서라도 뭐 오늘 왜 딴 거는 그렇게 빨리 잘하면서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머뭇거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감찰관은 자리가 실제로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9년 됐어요? 9년 없었어요? 그 예산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직원도 있습니다. 예. 김현지 실장, 오늘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내 거취를 뭐 일임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마치 이제 같이 안고 갈 것 같은 뉘앙스 얘기를 하던데, 파장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이른바 인사파동, 인사청탁 논란 얘기 저희가 준비한 5위였습니다. 이제 4위로 가볼까요? 이 이슈 역시 여전합니다. 바로 민주당 장경태 의원. 고소인이 직접 방송에 출연을 해서 신체 접촉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장경태 의원, 장 의원 쪽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의미심장한 이른바 생파 사진까지 올렸습니다. 조금 전 장경태 의원이 국회에 나온 모습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진짜 아직 정해집니다. SNS 올리신 거. 취재진이 이제 뭐 여러 SNS 글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묵묵부답으로 지금 법사위를 왔다 갔다 하고 국회에 있는 이제 장경태 의원인데, 성춘 부의장님. 예. 그제 SNS인데 오늘까지도 좀 많이 말들이 있어요. 정신 차리고 중심 잡아야 했지만 마음이 위축되는 건 어쩔 수가 없었나 봅니다. 트라우마 남을 것 같다. 그러면서 사람을 좀 가려서 만났어야 된다라는 취지 얘기도 했어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일단 장경태 의원은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렇게 공개적인 SNS에 글을 올리는 것이 적절한가, 이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 회의에도 지금 우리가 영상을 봤습니다만 지금 상임위에도 나오고 있는데, 상임위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지도부나 장 의원이 좀 더 진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회의에 나와서 또 뭔가 회의장 안에서 뭔가 본인의 문제와 관련된 정쟁으로 이어질 경우 같이 있는 의원들이 거기에 말을 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논란이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본인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당사자가 아닌 의원들이 말을 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회의 참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 지도부 차원이나 당 차원에서의 논의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공식적인 글을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공식적으로 글을 올려버리면 저는 수사기관이나 재판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저런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공식적인 SNS에 글을 올리면 또 이렇게 그 뉴스나 이런 데서 다루게 되고 또 당직을 갖고 있는 당 관계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말을 얹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설왕설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려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도 똑같은 성비위 사건으로 지금 제소를 당한 그 손범규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 대변인직을 내려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지 않는 거에 대한 비판은 전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경태 의원도 본인의 뭔가 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내려놓고 수사와 이런 것들을 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성취부장 말씀은 만약에 직을 좀 내려놓고 당이 장경태 의원에 대한 부담을 좀 덜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고 현직 의원직, 재선의원대 의원직을 내려놓을 수는 없고 성취부장 말씀은 최소한 지금 맡고 있는 서울시당 의원직이라는 또 물러나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울시당 의원직도 그렇고 저는 법사위도 사보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 상임위 변경을 통해서 충분히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꼭 법사위 위원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법사위가 워낙 정쟁의 중심에 있는 상임이기 때문에 분명 장경태 의원이 출석하는 것 자체로 또 거기서 설왕설래 또 논쟁이 발생할 거고 그럼 본인에게도 좋지 않고 당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고 거기 함께 참석한 의원들에게도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맞아요.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사실 당내 자체 윤리감찰은 아직 뭐 뚜렷할 입장이 없는 것 같고 구자령 변호사님. 그러니까 사람을 가려서 만난다든지 혹은 이제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다는 건 이제 본인이 이제 명백한 피해자였을 때 나오는 발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이거와 연루된 사실이 없고 지금 정치 공세에 휘말린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장경태 의원이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근데 저게 2차 가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범죄 자체에 대해서 중립기여를 박으라고 하는 다른 분들도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이거 잘못이다라고 얘기해도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장경태 의원도 방어권이잖아요. 방어권이지 공격권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안 만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건 내 방어권이죠. 결백하니까 난 결백에 대해서 주장한다. 이런 정도까지 괜찮은데 상대방 신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치 성향이 어떻고 어디에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명백한 2차 가해거든요. 예. 관련 범주를 봐도 성범죄 피해에 대해서 얘기하고 고소하고 신고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신적인 공격 이런 것도 2차 가해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2차 가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페미니스트라고 자처하시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호해야 된다. 무고죄까지 뭐 대상으로 삼는 거는 꽃뱀론이다. 뭐 저급한 인식이다. 이렇게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면 위선적인 모습은 안 보이시려면 본인 범죄에 대해서는 중립기여를 박으시고 그리고 저런 2차 가해성 멘트는 아예 하지 말아야죠. 근데 2차 가해성 멘트를 한다? 방금도 그 국회에 왔던 영상 보면 기자들 질문이나 이런 거 안 받고 회피해서 가시잖아요. 예. 근데 본인 SNS에 저런 메시지를 계속 내요. 저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여론전을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마치 구자령 변호사가 비판하는 포인트는 질문을 받을 생각이 아니라 이제 본인 하고 싶은 말만 설명, 해명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전형적인 여론전이고 2차 가해고 이거는 뭐 어떤 진영과 결부시켜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예. 적어도 저는 성범죄 이외에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저분이 트라우마 어쩌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느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경태 의원 건을 두고 가장 전사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데는 바로 국민의힘의 여성위원들입니다. 여성 의원들. 오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당 내에서 윤리감차가 진행되고 있는 불구하고도 지금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그 윤리 결과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이미지를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돼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인스타나 이런 페북에 올려서 소위 개딸들에게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는 그 모습들이 파렴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가려 만나라 꼰대 얘기인 줄 급따지면 안 되는 직업이라 생각했다. 저희 채널A와 통화해서 고소인 측 얘기는 선민의식이 느껴진다고 표현했어요. 일단 고소인 측은 사실 이제 전직 뭐 지금도 현직인지 모르지만 보좌 직원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경태 의원은 말 그대로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실 이제 피해자 측에서는 장경태 의원이 조금 뭐 우월한 지위에 있다라고 또 좀 피해의식을 느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장경태 의원도 말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장경태 의원 측하고 이 피해자 측하고 사실 이렇게 공방을 주고받는 걸 보면서 도대체 어디까지가 이 방어권인 것이고 어디까지가 공격권인 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도 그리고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도 장경태 의원이 성폭행이나 뭐 성추행을 해서 당신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2차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왜냐하면 본인의 결백을 말하는 걸 가지고 또 지금 2차 가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본인의 또 결백을 뭐 계속 얘기하면 또 그걸 선민의식이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확대 생산되는 것이 결국에는 장경태 의원에게 지금 상황에서는 별 소득이 없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본인이 법적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하고 나서 그리고 또 경찰서도 빨리 촉구하고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본인은 억울하다고 항변을 하고 있지만 아까 성춘 부장 말씀처럼 집권여당 민주당에는 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게 분명해 보이는데 고소인은 어이가 없다, 선민의식이 느껴진다고 했고 지금 야당의 여성 의원들은 가해자가 트라우마 있단 말을 처음 듣는다. 뭐 2차 가해다 이런 비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본인 SNS에 여러 케이크를 든 사진을 올리면서 이제 결의를 다지는, 의지를 다지는 듯한 장경태 의원의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4위로 만나봤습니다. 3위 얘기는 오늘 아마 집권여당 민주당 안에서도 꽤 뜨거운 얘기 있을 겁니다. 3위로 바로 가볼까요? 아마 뉴스탑10에서는 처음으로 이 주제에 얼굴이 이렇게 빡 나가는 사람일 거예요. 바로 정원호 성동구청장입니다. 정말 여야에게 정말 중요한 중차대한 지방선거가 서서히 다가오는 이 미묘한 시점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SNS에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무한 칭찬을 했습니다.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뭐 저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 행정가 출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같은 행정가 출신 정원호 저로 인해서 표출된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중에 대통령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연세가 많아가 쉽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험 있는 많은 분들이 국민들에게 검증을 받고 또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SNS에 제가 뭐 다 전수조사한 건 아닙니다만 대통령이 이제 국정 철학 뭐 혹은 외교 이런 부분에 대한 SNS를 주로 많이 올리는 편인데요. 이현정 의원. 네. 오늘은 좀 특별해 보였어요. 아예 특정 서울의 구청장을 콕 집어서 잘하긴 잘하나 보다. 전 명함도 못 내밀 것 같다. 이게 지금 여권 내에 미친 파장이 상당해 보여요. 지금 지방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당에서 지금 서울시장을 나가겠다는 사람이 대략 제가 보니까 한 10명가량 돼요. 예.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전현희 최고위원이 사퇴했지 않습니까? 예. 최고위원 서울시장 나간다고.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SNS에 정원호 구청장을 콕 집어서 잘하긴 잘하나 보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하나 상기시켜드릴 일이 있습니다. 지난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선거 관련해서 탄핵 소추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때 무슨 혐의였냐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달라.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정치를 새롭게 만들어달라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서 당시에 탄핵 소추가 됐습니다. 예. 자, 그때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대통령의 발언은 공무원의 정책 중립 업무에 적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이다. 대통령의 지위와 영향력에 비추어 범직한 신중함을 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라는 게 당시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하면서 내렸던 이유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법적 문제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헌법재판소도 예.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의 사유는 아니지만 그러나 대통령의 이 정도의 발언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그냥 포괄적으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달라는 그 발언을 넘어서서 특정인을 굉장히 일을 잘한다. 특히 더군다나 이분은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 지금 경선 후보로 나가려고 하는 분이잖아요. 아니, 뭐 아직 뭐 출사표를 안 냈으니까 뭐 곧 할 공식적인 겁니다. 선거에 왜냐하면 이분이 예. 3선이 이번에 끝나고 예. 이번에 이제 나가기로 하고 오늘 또 김호준 방송에 나가서 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출마가 확실한 분을 대통령이 이렇게 띄운다? 저는 굉장히 이거는 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예. 굉장히 문제가 있어야 되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뭐 오세훈 시장도 일부 언론에 한마디 한 것 같고요. 나경원 의원도 이거 선거 개입 신호탄이고 김현지 실장이 낙점한 거가 이런 표현도 쓰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뭐 그게 뭐 진짜 대통령의 서울시장 선거 개입인지 콕 집어서 대놓고 밀어주기인지 띄워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성춘 부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아까 이현정 의원 말씀처럼
지금 서울시장에 뛰겠다는 사람들이 거의 10명이 넘는데 대통령이 취임 초기 지금 가장 힘이 셀 때 마치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듯한 말을 하면 다른 후보들 섭섭하지 않겠어요? 근데 저 10명 중에 무게감은 다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이나 이럴 때 지지 많이 받았던 분들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시점의 문제 아닐까요? 지금 이제 지방선거 코앞에 두었는데. 일단 지금 중앙정부의 수장이 지금 92.9% 나온 기초자치단체장한테 칭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왜 다른 말씀하신 것처럼 서운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다른 후보들도 나도 저런 말 듣고 싶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나도 저런 말 들을 수 있도록 저런 수치로 드러나는 뭔가 성과나 대통령이 SNS에 올릴 수밖에 없는 뭔가 지표나 이런 것들을 한다면 대통령도 올리지 않을까요?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의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오히려 저런 걸 통해서 다른 후보들도 내가 그냥 내가 내 입으로 말하고 지지층한테 어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주민들로부터 내 지역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뭔가 지표가 있다면 좋겠다. 그런 긍정적 효과가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선거법 위반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다면 고소하십시오. 탄핵 소추하면 됩니다. 그럴 때 2004년 때 탄핵 소추했다가 어떻게 됐는지 탄핵 역풍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분명 다 보지 않았습니까? 저 정도의 이 글 갖고 이건 선거 개입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정말 정무적으로 저는 잘못된 판단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20년 전입니다. 20년 전 때는 SNS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이 가볍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없었다는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대신 이제 성추훈 부장이 예상한 걸 저 지켜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현희, 박주민, 서영교 이런 의원들 의정활동 이렇게 잘하는 칭찬을 제가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시점이 미묘하다는 그런 포인트 때문에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오늘 뉴스탑10의 3위 얼굴에 등장할 정도로 대통령의 이례적인 저 SNS가 여러 정치권에 많은 해석을 낳았습니다. 3위였습니다. 2위 이제 국민의힘 내부로 가볼 차례입니다. 국민의힘의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중에 한 사람이죠. 지난주에 특히 원조 윤핵관 윤한홍 의원이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머무든 게 남으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 배신자 소리 들을지언정 당을 중도로 이끌어야 된다. 엄청난 쓴소리를 했는데요. 근데 장동혁 대표 또 다른 특정 유튜브에 출연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오늘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이 이 과정을 설명하는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절연하는 걸 반대하는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의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아니요. 거기에서 거기에서 김태현 앵커가 저한테 자꾸 더 질문이 더 들어오면 그것 자체가 이미 당내 분열적 요소를 강화시키기 위한 프레임에 따라서 질문을 자꾸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요? 제 설명은 그 세 가지로 좀 가름하겠습니다. 그렇게 느껴지고 그 언론이 저도 언론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언론이 어떤 취지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지 제가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언론이 묻는 이를테면 너희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 OX 이제 OX 퀴즈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이 복잡한 문제를 OX로 답할 성격의 문제는 아니고 지난주에 한 40명 정도는 계엄에 대해 사과했고 그중에 이제 원내 지도부 신동욱 의원도 그 사과 명단에 있었긴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사실 당의 2인 자격이죠.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얘기는 계엄의 사과가 OX로 딱 무자르듯이 딱 답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취지로 오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 대표가 사과를 안 한 상황에서 수석 이 최고위원이 입장이 곤란한 거는 이해하겠습니다만은 글쎄 이게 복잡한 문제인가요? 저는 굉장히 쉬워 보이는 문제인데. 더군다나 본인이 이제 기자를 했지 않습니까? 기자에게는 질문할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질문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또 명쾌하게 답변할 것도 있잖아요. 우리 김종성이 그도 대선 후보 토론 많이 했잖아요. 그때 되면 다 OX 퀴즈 하지 않습니까? 다 그때 합니다. 자, 그게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이라는 게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대답해 주는 게 저는 정치적 판단이라고 봅니다. 정치인을 복잡한 문제를 복잡하게 대답하면 국민들 잘 이해를 못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앵커가 저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사과 못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무슨 프레임이다 뭐다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너무 이해하기가 저는 어렵고 너무 단순한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여기 당내 분위기가 최근에 보면 장동혁 대표도 지도부에서 여러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겠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의견 청취인지 아니면 본인이 조금 더 믿고 기다려달라는 본인이 지금 생각한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기다려가려는 설득 과정인지 그 내부 사정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저는 일방적인 설득 과정은 아닌 듯 보이고요. 예. 쌍방향이란 말은 어쨌든 그 25명의 그 사과 성명을 낸 분들을 집중적으로 만나겠다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사과 성명의 배경이나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사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장동혁 대표는 아마 사과만으로 국민적 마음을 얻을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사과 플러스 또 다른 조치가 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렇다면 그 관련 조치에 대한 상의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신동욱 최고의 얘기의 그 이 배경은 제가 볼 때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계엄에 대한 사과는 해왔죠. 예.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단절은 돼 있죠. 그런데 일부 언행이 또 일부 그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성향이 그것 때문에 마치 단절이 안 되고 사과를 안 한 것처럼 비춰지는 게 아쉽다라는 관점이 저는 옳다고 보는 것이지. 근데 이제 1주년에 장동혁 대표가 명시적으로 사과는 안 하고 오히려 계엄을 옹호하는 옹호는 하지 않았죠. 사과를 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뭐라고 적시했냐면 장동혁 대표가 사과를 한 겁니까 1주년에? 계엄에 이은 탄핵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과 당원께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예. 사과로 볼 수도 있고 사과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 그다음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자, 신동욱 그 최고위원의 저런 말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는데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윤 대통령의 국회 권한 행사가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존중돼야 된다. 예.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거 헌재가 얘기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소추와 헌정 사상 최초의 국회 예결특위에서 쟁객 없이 감행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그래서 하여튼 윤 대통령이 야당의 전행으로 인해서 국정 마비된다고 인식해 이를 타개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게 된 것 같다. 예.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또 난리가 났을 거예요. 헌재가 얘기하고 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죠. 그러나 다수의 전행과 행포가 있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원리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여기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엄이 마치 민주당의 전행 때문에 오로지 그것만 갖고 일어난 것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배경이 됐다고 보는 시각은 저희의 시각이 아니고 헌재가 결정문에 쓴 시각이에요. 자,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한 줄로 만약에 저렇게 장동혁 대표가 과잉되게 저런 표현을 했다고 해서 마치 계엄을 정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해석이 과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취지인지 알고 제가 유기찬 부위원장과 법적으로 따지겠다는 건 전혀 아닌데 9명 전원 파면 그리고 그 헌법재판과 문영배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이 쭉 읽었을 때 거의 8대2, 9대1 수준으로 윤 전 대통령의 이 권력, 탄핵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 말씀도 당연히 존중하는데 그 부분이 마치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의회 포커 탓에 계엄의 어쩔 수 없다는 정당한 취지로 들리기 때문에 사과를 한지 안 한지 헷갈려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거는 우리 앵커님의 시각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세요. 아니.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헌재 이런 여러 가지 결정문. 저는 양말하는 거예요. 해석이 얘기 아니라 대해서 8대2 얘기하는 건 양말하는 거죠. 8대2도 여기 다 동의한 거잖아요. 이 결정문의 내용 자체가 동의 못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죠. 저는 헌법재판관 제가 윤기찬 부위원장과 말싸움을 하거나 이게 아니라 제 말은 제가 그 말에 반박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다는 의견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논란을 더 확대 재생산한다는 게 아니라 대표가 한 말을 계엄을 옹호했다고 예. 단정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계엄 헌재 결정의 내용도 있다라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 없이 그냥 딱 부러지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해석의 여지 있게끔 말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게 문제 아니에요? 시각에 따라 다른 거죠. 제가 그러니까 시각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수다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첨언을 하는 거니까요. 마치 제가 윤기찬 부위원장과 설전을 오가는 것처럼 붙여졌는데 그건 아닙니다. 저는 보태셨기 때문에 제가 보탠 거예요. 그만 보태세요 이제. 그만 보태셔도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강성필 대변인님. 나만의 타임 스케줄과 계획이 있다. 책임은 내가 오롯이 져야 되는 거다. 물론 당의 청취를 하겠지만 이제 본인이 소신 있게 나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 주변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장동혁 대표가 이제 곧 바뀔 거야. 1월부터는 점점 바뀔 거고 지금 이번에 그 윤한홍 의원이라든지 당내에서 25명의 초재선 의원들이 12월 3일 날 사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본인들이 사과도 하고 압박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장동혁 대표가 1월부터는
바뀔 수 있는 그런 지렛대가 될 거야. 예.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든 바뀌기 전에는 또 바뀌기 전에 이 빌드업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도 저는 뭐 유튜브에 나가셔서 하시는 말씀들 쭉 들어보면 예.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당내에서 많은 분들의 조언과 어쨌든 압박과 어떤 사랑스러운 애정 어린 조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애정 어린 조언이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전히 당내 다른 의견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면서도 본인 소신을 이어가고 있는 장도혁 대표, 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도로 치는 당 뭐 이런 논란 저희가 준비한 2위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12월은 연예계 악몽의 달이다. 그러게 요즘 최근에 사건 사고들이 꽤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용서는 정치가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하는 거다. 예, 조진웅 씨 관련 얘기인 것 같죠? 쿠팡은 사과까지도 논란이다. 반성이 없다라고 하셨고요. 예. 논란이 한창인데 장경태 의원 케이크 사진은 자제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특검은 공정한 수사가 생명이다. 그러게요. 편파 수사 논란에 이 통일교 관련 얘기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1위로 가볼까요? 지난주 법원장들 회의에 이어 오늘은 전국 법관회의.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관은 동일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법관은 국회 입법권이나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과 함께 시민사회 논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의견도 고려해서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헌 소송하는 것도 금지시키겠다는 법을 지금 내겠다라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국민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거는 저로서는 정말 제가 석 의원님 못 믿는 게 아니라 설마 진짜로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그리고 그게 진짜라면 속된 말로 민주당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그 법관들, 판사들의 성향상 사실은 이렇게 어떤 특정 여당의 입법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 목소리가 나온 적도 드문 것 같은데 오늘 꽤 명시적으로 오늘도 내란 재판부와 법 왜곡죄 위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들은 사실은 입법에 대해서 의견을 낸 적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장에게 국회의원들이 질문했을 경우에는 관련 질문에 대한 응답, 답변 형식으로 나왔어도 저렇게 집단적으로 나온 경우는 없죠. 특히나 전국 법관 대표 회의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대법원장을 견제하게 있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만들어질 때 배경을 보면. 예. 그런 조직에서 이렇게 의견이 1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다 찬성하는 듯한 그런 내용의 이제 성명 유사한 그 의결 표명에 나온 것인데 저희를 보면 저희가 정치권에서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마치 대법원 또는 법권, 사법부와 입법부 간의 어떤 권력 충동 이런 양상으로 보지 말고 예. 저기서 하는 말의 요지는 뭐냐면 지금 당신들이 만드는 법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 사실 법관들은 법관의 권리에 관련돼서는 크게 침해받는 게 없어요. 예. 그 양심에 따라 재판하지 않고 법률이 정해주는 데 따라서 재판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피해는 국민이 본다 이런 취지의 성명이기 때문에 저 부분 정치권에 좀 유념해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연이어서 사법부 반발도 지금 극에 달하있는데 오늘 이제 민주당이 비공개 의원총회를 했고 뭐 일부 법사위원들, 강경파 의원들 중심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 뭐 이연성 그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서 충분하게 더 검토해서 그런 소지들을 아예 없앤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그런 식의 의견인 것이지 이를테면 그건 판례로 다 이렇게 지금도 되어 있는데 굳이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냐라는 의견들도 좀 있고 그래서 오늘 당의 공식 입장 중에 하나는 오늘 최종 결정 안 한다. 그
최근에 이제 기세로 봤을 때는 내란 전담 재판부 꽤 그냥 갈 것 같더니 왜 당 내에서 제동이 걸린 거예요? 이게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해 보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야당도 지적하고 있지만 사실 조국 혁신당도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예. 또 대통령실도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내란 전담 재판부의 취지와 설치 배경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예. 그 내용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방향과 속도 둘 다 잡을 수가 있다면 좋겠지만 예. 하나만 택해야 된다고 하면 방향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귀를 열고 여러 명의 목소리를 듣고 최대한 위헌성의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자꾸 이제 뭐 위헌성의 최소화를 두고 이 단어를 가지고 이제 야당에서는 지적들을 하시는데 예. 그거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법안을 낸다고 하더라도 시비 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하지만 최대한의 트집과 최대한의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완벽성을 추구하자라는 차원인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걸 좀 밀어붙이려고 했던 모양인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체할 것 염려해서 나뭇잎까지 띄웠는데 왜 당이 안 받아주냐라는 취지. 아예 정청래 대표는 믿을 만한 로펌의 자문을 맡긴다라는 건데 그 위헌 얘기를 다음 한번 화면을 만나볼까요? 삼권분리 원칙 훼손되는 거 아니냐. 특정 재판부의 특정 배당 자체가 위헌인데 그 정청래 대표가 이걸 로펌 법률 전문가한테 맡기. 근데 저 윤기찬 부원장님 당내 변호사 율사 출신이 꽤 많은데 왜 로펌의 자문을 맡겨서 뭔가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정청래 대표 얘기입니까? 편들어주는 곳을 끝까지 찾겠다는 걸로 보여지고요. 실제 로펌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영업하는 곳입니다. 소위 장사하는 곳이거든요. 죄송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국가적 대사를 국민 기본권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만한 저 법안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코미디라고 보고 예. 자, 공익단체인, 공익법정단체인 변협에서도 위헌성 소지가 있다고 봤고요. 예. 민변, 그야말로 신뢰할 수 있는 민변에서도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 저 로펌에 맡기겠다 하는 저 의뢰 자체가 예. 저는 그 정청래 대표가 이거 사실상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에 생각이 발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윤기찬 변호사가 뭐 몸담고 있는 로펌에 문의 와도 자문이라도 안 맡으실 거예요? 아니 저는 맞죠. 맞는데 예. 의견을 정확하게 내죠. 뭡니까 갑자기 말씀하십시오. 예. 뭐 위헌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예. 근데 그 정 대표께서 저거를 저렇게 로펌에 맡기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예. 물론 맡겨서 확인받으려고 할 수 있어요. 한 10개 중 하나의 로펌에 맡기지 않습니다. 보통은 예. 공공기관이나 이런 국가에서는 10개 정도 되는 로펌에 맡겨서 그 의견의 추이를 보는 것이지 로펌은 그리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항상 의견서에 보면 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쓰기 때문에 저 부분은 변협이나 민변 이런 의견들 또는 법관 대표 회의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춘 부장님,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1인 1표제도 부결이 됐고 정 대표도 뭐 추미애, 김용민 이런 강경파 의원들만큼은 아니더라도 내란 전담 재판부의 중요성을 설파했었는데 이게 또 만약에 계속 좌초되거나 시간 끌게 된다면 정청래 대표에게 리더십 혹은 이런 부담도 없는 겁니까? 글쎄요, 뭐 이거를 무리하게 오히려 밀어붙여서 나중에 위헌 소지에 휘말리게 된다면 그게 더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다른 이견들을 뭔가 수용해서 예. 뭔가 검토를 해보겠다는 걸로 보여지고 일단 대통령실 의견도 우상호 정무수석의 입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이거 원칙적으로는 합의하지만 이거 최소화하는 것,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거에 뭔가 그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말했기 때문에 만약에 로펌의 자문을 구했는데 예. 이거 위헌 소지 최소화하기가 힘들다라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은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정청래 대표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뭔가 대통령실이나 다른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민주적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갖고 무조건 강행한다 뭐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저도 당연히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로펌의 자문을 구해서 만약 로펌에서 괜찮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어느 군데서 제동이 걸릴지는 세상만사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내란 전담 재판부 오늘 사법부의 공식적인 반기획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1위였습니다. 곧바로 이어질 뉴스에 예고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지원을 했다는 이 통일교 전 간부의 진술을 받고도 김건희 특검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파장이 큽니다. 관련 소식 이어지는 뉴스에서 집중 보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월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